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건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 중개실무에도 반드시 최소 한 문제 나옵니다. 민법에 2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택인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옥탑방이라 하더라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옥탑방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적용이 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가 비주거형인 경우도 외국인도 미등기 전세, 우리 흔히 동네말로 전세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는 채권적 전세, 사실은 임대차입니다. 전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죠. 그게 전세권이죠. 물권상. 현실적으로 저도 중개업 해봤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 하라고 해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막상 하게 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해주니까 왜 이리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등기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 흔히 동네말로 전세지만 이거는 임대차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적용이 되고요. 법인은 원래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LH, SH, 서울도시개발공사, GH, 경기도시공사, 저 경기도 광주 여기는 오다 보니까 GH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GH, 경기도시개발공사, IH, 인천도시개발공사, 이런 경우는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업에 가면 LH 전세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준다고요. 우리 일반 국민 세입자들한테. 물론 그거는 좀 저소득층이고 그게 인정이 돼야 되겠죠. LH에 전화해가지고 나 LH 전세임대주택 하고 싶은데 하면은 뭐 서류 같은 거 떼가지고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때 보면 심사를 해가지고 그 해당자에 해당이 되면 만약에 1억짜리 전세면 거의 9,500만 원 정도, 거의 5%, 95%는 한 90% 이상을 LH에서 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10%나 5% 이 정도만 내 돈 내면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더 없어도 돼요. 한 500만 원만 있어도 된다고 예를 들면. 왜 제가 정확하게 말 못하는 거는 이거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보조해 주는 금액이, LH에서 주는 금액이. 그러면 이제 LH에다가 그 1억을 대줬으면 거기에 대해 이자만 낸다고 한 2% 정도 이자만 내요. 그게 LH 전세임대주택입니다. 그럼 계약서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임대인은 집주인 이름을 적고요. 임차인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러면 그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건 동네말로 입주자지 민법적으로 말하면 전차인이에요. 전차인. 세입자인 LH로부터 다시 세를 넣는 거라고요. 사실상. 그러면 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임차인이 보호돼야 전차인도 보호되죠. 그래서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된다고. 전세임대주택인 경우는. 자, 적용 안 되는 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기업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저도 회사 다닐 때 대구에 발령 나가지고요. 그 아파트를 얻어주더라고 회사에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니까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어려가지고 30대 초반에 회사에서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라 하더라고요. 저는 돈 아깝게 그거 왜 가입하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돈이 0.1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몇십만 원 되는데. 어쨌든 왜냐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돈 안 내주면 대항력이 없다고요. 그냥 쫓겨난다고요. 그럼 채권적으로 돈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돈 없으면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면 나가라고 하면 돈 줄 때까지 못 나가겠다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세 사기 당한, 요즘 전세 사기 이런 걸 말하는 거는 오히려 세입자가 지금 나가고 싶은데 주인이 돈을 안 내주잖아요.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서 내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지금 전세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자, 주택임대차. 아까 농지법에서 농지임대차는 최단기가 3년이라고 했습니다. 주택은 2년이고요. 상가는 1년입니다. 최단기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한쪽 양면적이 아니라 편면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1년 계약에도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은 1년 계약에도 나가라 소리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계속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돈 안 내주면 안 나가고 버텨도 된다고. 세입자는 계약기간 끝나도 돈 내주면 나갈게 이렇게 하고 안 나가면 됩니다. 자,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같은 말입니다. 법정이라는 건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하는 거예요. 약정갱신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약정.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연장하는 게 약정갱신이고요. 법정갱신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그게 법에 의해서 갱신되는 게 법정갱신이에요. 약정갱신이 아니고. 지상권도 법정지상권이 있고 약정지상권이 있어요. 그 법정갱신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아무 약속을 안 했는데 그 뭐예요? 주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4개월이죠. 4개월 이게. 주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4개월 사이에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거라고요.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를 안 해도 자동 연장된다. 그래서 작년에 민법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작년에 민법 시험에 계약기간 한 달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이미 2달 전까지 아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된 거예요. 묵시적 갱신됐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된 후 나간다고 하면은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기간 한 달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으면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주인은 돈 내줘야 된다고요. 만기됐을 때 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됐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 아무 말 없었으니까. 이게 작년 민법 시험에 나왔어요. 자동 연장제도 2년 연장됩니다. 단 2개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고요. 법정갱신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그 지금 최단기가 2년 살 수 있는데 2년에다가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주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예외가 여기 많이 있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2달 월세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이때까지 연체된 금액 총액이 200만 원이 되면 갱신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연속해서 2달 연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번 달에 연체했다가 다음 달엔 주놓고 그 다음에 또 연체했으면 2달 월세액이 됐잖아요. 합계 200만 원을 연체했으면 한 달 100만 원이면 연속해서 2달을 꼭 연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적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연장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이 있는데 거의 다 생략하고 직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거하고 직계 좀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직계 좀비속 반계가 아니라 직계입니다. 직계 좀비속이라고 하면 직계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직계 존속이고요. 직계 비속은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게 비속이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비속.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야 되니까 고모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건 안 된다고요. 자식이 살아야 되니까 실제 그런 게 많더라고. 현에 보면 자식이 군대 갔다 와서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부모님 거주해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주인이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해놓고 속여가지고 실제로 주인이 살지도 않을 거면서 나가라고 해놓고 내보내놓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 손해배상은 얼마를 해야 되냐면은 3개월분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차액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기존 세입자한테 100만 원 받다가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200만 원 받았으면 차액이 100만 원이죠. 그 2년분이면 2,400만 원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3개 중에서
큰 금액을 해야 됩니다. 이게 3개월분 환산월 차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차이가 나면 차이 나는 부분이 2년인데 차이 안 나고 기존에 100만 원 받는데 세입자 내보내고 더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더 못 받고 그대로 100만 원에 세를 놨다면 3개월분 환산월 차임이니까 300만 원 손해배상이라고요. 또 이삿짐 옮기면 이사 비용하고 이런 거 합해간 금액하고 더 큰 금액 실제 손해 이번에 이사 안 가도 되는데 이사 가면 최소한 요즘 이사하면 한 130만 원 이상은 달라 하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안에서 이사 가도 100만 원 넘게 줘야 돼요. 그런 비용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직접 살겠다 나가라 해놓고 쏘겠으면. 계약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1회에 하나여. 갱신된 임대차는 2년입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차임은 법정 한도 내에서 정감 청구할 수 있다. 5% 올려달라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2+2 해가지고 4년을 살면은 주인의 경우 2년 살고 또 2년 더 연장해서 총 4년을 살 경우에는 계약서에 뭐 1년 지나면 올린다 이런 말을 아무 말도 안 적었어요. 그런 말을 안 적었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최대 5%씩 몇 번 올릴 수 있어요. 2+2 4년 살다면. 예? 3번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 1년 지나면 한 번, 2년 지나면 한 번, 3년 지나면 한 번, 3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기 정감 청구가 있는데 정감 청구는 정액은 5%를 초과할 수 없고 1년 이내에는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린다. 5%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액의 경우 한번 정액한 후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린다. 그 1년 지나면 한 번씩 올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3번 올릴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한 번 정도 올리는 경향이 있죠. 주인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뭐 또 귀찮아 가지고 어차피 2년 지나면 내보낼 건데 뭐 중간에 올릴 봐야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1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다고 1년 지날 때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도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다.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지금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2년 더 연장해달라고 했으면 2년 동안 살아야 된다. 무조건. 안 살고 나가려면 월세를 줘야 된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년 더 연장한다고 계약갱신 요구를 해놓고 전세 싼 데 가려면 어디 가야 돼요? 신규 입주장에 가야 되잖아요. 신규 입주하는 데는 입주 물량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싸요. 전세가. 전세 싼 데 가려면 신규 입주 단지 가야 된다고요? 50%밖에 안 해요. 신규 입주 단지에 가면. 1동탄, 동탄 신도시 처음에 입주할 때 전세가 8천만 원 했어요. 2년 지나고 나니까 2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전세가 2억. 처음에 입주단지는 입주장은 싸요. 분양권도 싸고 전세도 싸다고요. 주변 단지보다. 그래서 애 없고 신혼부부고 이러면 그냥 입주단지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신축에 살면서 싸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애가 있고 이러면 학교 보내고 이러면 자꾸 옮기는 게 쉽지는 않죠. 지금 현행법상은 3개월 지나면 자기가 2년 더 살겠다고 먼저 세입자가 먼저 요구한 거예요. 그래 놓고도 또 나간다고 할 수 있다고요. 이게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5번이.
자, 다음은 대항력입니다. 물건이 아닌 채권에서 대항력이라는 말을 쓰는 게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농지법 3개가 있습니다. 대항력. 한마디로 말하면 제3자에게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채무자가 누구예요? 이게 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는 임대인이죠. 돈 내줘야 될 채무자는. 그래서 제3자에게도 주인이 바뀌어도,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도 나 못 나가겠다, 계약 2년 했으니까 2년은 살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새 주인한테 또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할 수도 있다. 대항력은 그러면 언제 대항력이 생기냐?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다음날 오전 0시라는 말은 법에는 없는데 판례가 그래요. 오전 0시. 그 법조문에는 그냥 다음날 생긴다고 돼 있어요. 다음날 생긴다고 하면 다음날 0시로 판례는 본 겁니다. 기간 계산할 때 민법에서 초일 산입, 불산입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했어요? 아니 지금 그 헌법재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변호인도 다 법조인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변호사, 지금 변호사잖아요. 검사했으니까. 그 구속기간 계산할 때, 기간 계산할 때 초일 산입, 불산입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했죠. 시간 단위로. 원래 기간 계산할 때 그 일 이런 걸 계산할 때는, 날짜를 계산할 때는 일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민법에는. 그래서 아마 구속 취소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구속기간이 넘어서 기간을 넘겨가지고 했기 때문에 무효다, 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초과됐대요. 왜냐하면 그 뭐 다른 거 청구한 거, 중간에 뭐 다른 걸 청구한 거, 이신 청구한 거 이런 기간은 빼거든요. 그 기간을 시간 단위로 3시간이면 빼버리면 하루를 빼는데 검찰은 하루를 뺀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만 그 어디 갔다 왔기 때문에 3시간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기간이 초과됐나 봐요. 그래서 구속 취소 청구를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좀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민법에서 기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초일 불산입이라고요. 하루 있다가 줄게 이러면 오늘 빌렸으면 오늘은 뺀다고요. 내일 주는 게 하루 있다가 주는 거잖아요. 2일 후에 줄게 하면 오늘 빼고 내일 모레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초일 불산입이라고. 첫날은. 단 예외적으로 연령 계산, 형기 계산 이런 거는 초일 산입이에요. 미성년자일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태어난 날 치 준다고 초일 산입해서 연령 계산해요. 태어난 날 포함해서. 형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밤 11시 57분에 잡혀가도 그날 하루 살한 걸로 인정해 준다고. 안 좋은 거니까 빨리 지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건 초일 산입이에요. 그거 빼고는 초일 불산입이에요. 민법에서 원칙이. 초일을 첫날은 계산하지 않는다고. 자, 대항력은 경매 넘어가 버리면 대항력은 없어진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안 나가고 버틸 수 있다고, 새 주인한테. 근데 경매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나가야 된다. 방 빼줘야 된다, 세입자는. 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에서는 최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최고 앞서 있는 세입자만 대항력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아파트 입주하면서 잔금 대출을 받아보니까 전입세대 확인서 떼오라고 하더라고. 누가 지금 전입이 돼 있으면 대출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대출이 후순위로 밀리잖아.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제가 은행 직원 보고 신규 입주 아직 사용 승인도 안 났는데, 사용 검사도 안 받았는데 그 누가 들어가서 하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러니까 그럼 대출 안 해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떼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떼오겠습니다 했어요. 떼가야 돼요. 전입세대 확인서. 그게 전입 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다 나온다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떼가면. 자, 그 다음에 우선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이게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구순이 걸리잖아. 기타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도 확정일자 받으면 채권의 물건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면제 효력이 있습니다. 그 배당만 먼저 받으려면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암기 프린트는 29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29번에 있죠. 요거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해도 다 잊어먹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 과밀액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이 금액에다가 나누기 3을 하면 된다고요.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뒤에 끝다리를 절상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단위로 절하했습니다. 뒤 끝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절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절상이라는 말은 쓰대요. 뒤에 끝다리를 잘랐다고 100만 원 단위로 이 나누기 3을 하면 이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굳이 이게 뒤에 있는 건 암기 못해도 이 앞에 있는 것만 암기해가지고 나누기 3을 하면 이 뒤에 숫자가 나온다고요. 광역시 지금 이천시 같은 데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강력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 이천시 평택시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엄청나게 심한 게 제가 대출을 받아봤는데 반공제라는 걸 하더라고. 반공제. 제가 대출 받을 금액에서 반공제 한다더라고. 그게 뭐냐면 반공제가 이거예요. 이거 2,800만 원 공제한다고. DTI, DSR, LTV를 적용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에서 반공제를 한다 하더라고. 엄밀히 따지면 반공제하면 방이 3개, 제가 옛날에 대출 받을 때 방이 몇 개인데 묻더라고요. 한 개 더 많게 말했다고요. 많이 받으려고 대출. 그랬다가 대출 금액이 까이더라고. 방 공제를 해버리니까 방 한 개당 이만큼씩 빼는 거예요. 4,800만 원씩. 제가 이사 간 동네는 인천광역시인데요. 인천광역시 집값 최고 비싼 송도, 금단 이런 데는 과밀액제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개발이 안 됐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광역시에 해당돼요. 요 광역시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방 공제 2,800만 원 방 공제 한다더라고요. 저는 방이 3개면 곱하기 3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한 개만 공제를 한다더라고요. 왜 공제하겠어요? 나중에 대출해 주는데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세입자 들어오면 최우선 면제, 만약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만큼 최우선 면제 받아가니까 은행이 떼일 가능성도 있다고, 다 못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반공제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게 반공제하는 게 이 금액이에요. 이 금액. 요 금액만큼은 빼고 대출해 준다고요. 나중에 이게 최우선 면제 받으니까 뒤에 들어와도 이 사람 먼저 배당해 줘야 되잖아요. 이걸 소위 최우선 면제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잘. 우리 책에는 지금 480페이지에 보면 472페이지 한번 보세요. 472, 473 조금 전에 본 게 칠판에 473페이지 메뉴에 박스 이거 봤잖아요. 근데 472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서울시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죠.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X 해놔요. 옛날에 바뀌기 전에 옛날 거라고. 옛날 거 어떻게 다 알 거냐고. 뭐 10년 전에 바뀐 거, 20년에 바뀐 거 지금 거만 알아라고. 지금 현재 거만. 그 시험에 절대 안 나오나 네가 책임지냐? 책임 못 집니다.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지금 현재 거만 알면 되지. 과거 거는 그냥 중개업하면 표 놔놓고 찾아보면 돼요. 굳이 옛날 거. 지금 옛날 거 알려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981년도 제정됐어요. 그때 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러면 과거에 옛날 게 시험에 한 번 딱 나온 적은 있어요. 딱 한 번. 8회 시험에.
지금 현재 그 473만 보면 됩니다. 그 시험에 나왔다고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480페이지에는 보니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만 있고요. 우리 책에는 아예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없잖아요. 지금 책에 교과서에는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시험에 교과서에 없다는 건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 책에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둔다. 시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위원장은 호선이다. 호선이 뭐예요? 상호간에 선출하는 게 호선이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만 선출한다고요?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요. 임기는 3년이고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연임이 아니라 아예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러시아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그 연임이라는 건 연속해서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 한 번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했잖아요. 그건 연임은 아니라고. 연속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쉬었다 했기 때문에. 그 연임할 수 없다 하면 한 번 쉬었다 또 하면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은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에 중임할 수 없다 돼 있어요. 연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임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한 번 대통령 하면 죽을 때까지 다시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왜 그렇게 됐어요? 역사적 배경이 박정희 전 대통령 18년 하고 거기에 때문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8년 가까이 했어요. 좀 길게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만들었죠. 이게 헌법을. 자, 연임 제한은 없다. 계속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조정 신청이 되면 60일 이내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하는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은 수락 안 해도 된다고요?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맡겨봐야 말 안 들으면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형사사건에서 저도 조정 신청을 해봤고 조정을 신청하라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그 조정 신청했는데도 돈 주겠다. 조정 성립됐는데 안 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현실적으로. 수락을 거부해버리면 된다고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을 빼고 나가야 되는데 주인한테 돈 내달라고 하니까 만기 끝나서 돈 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돈 안 내주면 등기를 해놓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방을 빼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죠. 대항력이 상실되면 이제 완전 채권이기 때문에 돈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놓으면 계속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원래 등기를 하려면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야 돼요. 등기 의무자는 임대인, 등기 권리자가 임차인입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요. 주인 동의 안 받고 가능해요. 주인 동의 안 받고 가능한 대신에 반드시 계약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 중간에는 할 수 없죠. 계약기간 끝나야 됩니다. 그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등기를 해놓으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등기법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간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 중에도 등기 가능하죠. 그게 임차권 설정 등기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재판상 등기예요.
재판의 종류에 명령, 판결, 결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설정 등기는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 대신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기간 끝나야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주인 동의 안 받고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도 똑같다. 민법 621조에 의한 등기가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법조문 확인하려면 이거 다운받으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국가법령정보라고 치면 어플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국가법령정보. 여기에서 민법, 요즘은 법전을 안 팔아요. 인터넷으로 다 법조문 조회가 가능하니까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은 민법 621조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공부하는 요령이 오늘 배운 거 중에서 궁금한 걸 찾아보고 공부 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다른 과목 해야 돼요. 완전히 역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공인중개사법 들은 날은 민법하고 또 민법 들은 날은 다른 사람 다 공법하니까 따라서 공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그날 들은 과목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다른 과목 하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불안한데 제 와이프 같은 사람은 막 불안해가지고 못 참더라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 하라고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 스트레스거든요. 그 병 생겨요. 그러니까 해야 돼. 저는 그냥 느긋하게 막 안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성격이 그렇거든요. 설마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학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그런 오버페이스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오버페이스는 할 필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법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최하 제가 70점은 받게 해드립니다. 수업만 들으면 다. 수업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면 그거는 안 되고요. 그냥 수업은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가 된이 있는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 이미 임차인이 있다고 등기가 돼 있는데 악이라고, 악이 알고도 들어왔다고요. 다른 세입자가 지금 있다는 방이 하나인데 그 방에 지금 세입자가 2명이면 2명을 최우선 면제해 줄 수는 없죠. 똑같은 방에. 먼저 이 사람이 등기돼 있으니까 등기된 사람 최우선 면제되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입자로 들어가려면 그 집 등기부를 반드시 떼보고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들어가려는 방에 누가 세입자가 지금 실제 살고는 안 있지만 등기가 돼 있다고, 임차권이 있다고, 그러면 뒤에 들어간 사람은 보호를 못 받는다고요? 그게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데 주인한테 돈 내달라고 하니까 등기 말소해주면 돈 내줄게. 즉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인은 등기부터 말소해주면 돈 내줄게. 같이 하자. 말소해주면 그때 돈 내줄게. 그게 안 된다고. 동시행이 아니라 요거는 판례가 선이행이다. 주인이 먼저 이행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돈을 안 내줘가지고 등기까지 했는데 또 등기 말소해주면 돈 내준다고 해놓고 말소하면 안 내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먼저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동시이행이 아니라 선이행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실론하고 법률론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실론하고 법률론하고. 네. 지금 최태원 SK 회장은 사실론입니까? 법률론입니까? 지금 배우자 뭐 노소영인가 누구 말고 다른 사람하고 사실론? 사실론이 아니고 법적으로만 따지면 불륜입니다. 사실론이 아니에요. 옛날에 신격호 롯데 회장님 뭐 사실혼 배우자 누구 이러더니 그건 사실혼이 아니고 불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될 수 없어요. 안 했죠. 호적 정리가 안 됐잖아. 서류상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같이 안 살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호적이 정리돼야 된다고.
뭐 호적이 아니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죠. 옛날 말로 하면 호적이고요. 그래서 실제 제주도에서 이런 지금 사실혼이 보호되는 게 뭐가 있냐면 각종 연금, 기금, 각종 연기금법상은 사실혼도 보호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보호돼요. 사실혼도. 근데 사실혼은 민법상 상속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법 상속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친구 돈 많은 애가 재혼하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펄펄 날뛰는 거예요. 뭐 그거 호적에 올리려고 합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동거나하지. 뭘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호적에 올리려 하냐고 펄펄 뛰어요. 왜 그래? 자기들 상속분이 뺏기니까 줄어드니까 일단 돈 많으면 재혼 못해요. 자식들 때문에. 재혼이란 혼인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저같이 돈 없으면 귀찮아요. 빨리 가세요. 그래 빨리 다른 사람한테 이른다고.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아요. 나이 먹어서는. 돈 많으면 재혼 못해요. 왜냐면 사실혼은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부녀, 유부남. 유부남이 해양경찰이었어요. 두 사람이 각각 가출해가지고 같이 살림 살고 있는데 애를 3살짜리 낳았어. 두 사람 사이에 3살짜리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사망했어요. 그럼 공무원은 유족연금이 나오잖아요. 유족연금이. 그 유족연금은 제가 사실혼이 보호받는다 했잖아요. 연금은 받는다 했잖아요. 국민연금 죽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받아요. 공무원 연금도 받아요. 네, 연금은. 그러면 요거는 그럼 받겠어 못 받겠어? 이거는 요 같이 살고 있는 부인 이 사람이 연금 사실혼이면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예, 유부녀니까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못 받는다 이렇게 소송했는데 못 받는다니까 이 유부녀 같이 살시던 분이 지금 자기들은 부부 남편이라고 부르겠죠. 남편이 나 없으면 1시간도 숨을 쉴 수 없다. 나만 사랑한다 이야기했는데 왜 나한테 안 주냐 이러니까 판사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왜 그 말 안 했냐 이러더라고. 그분이 누구예요? 전 배우자 호적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사랑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그 말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안 주냐고요. 제가 안 줬어요. 어쨌든 이거는 사실혼이 아니라고요.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된다. 객관적으로는 혼인사실의 객체라는 건 둘이 살림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제니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 애는 여자 이름으로 올려도 돼요. 호적에 요즘은 북의 중심, 목의 중심 그런 거 아무나 해도 돼요. 목의 성을 따라도 되고 북의 성을 따라도 되고. 다들 안 그래요. 제 딸은 딸 성을 따랐어요. 손주 낳는데. 네. 지금 제 외손주가 저하고 성이 똑같아요. 박가예요. 그 사위성은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더 사랑스럽더라고. 제 성을 따랐으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딸한테 시집에서는 안 뭐라고 하더냐 이러니까 말을 못 붙이더라고. 그거 왜요? 내가 난데 그 왜 그런 거 신경 쓰는데 이러더라고. 요즘 젊은 분들은. 자, 어쨌든 사실혼이 인정되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가 뭐 여자분이라고 가정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사망을 했다면 집은 임차권은 상속이 된다고. 둘이만 살다 죽으면 100% 상속이 되는데 문제는 상속인이
예를 들면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남편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노부모를 같이 모시고 한 집에 살림을 하고 있었다면 이런 경우는 상속인에게만 100%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한 푼도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생겨한다. 2분의 1씩 그 효도한다고 노부모 모시고 있으면 한 푼도 상속 못 받고 요양원에 보내놓으면 반은 상속 받는다고요. 네, 다 받는데 상속인 없이 노부모 없이 그냥 둘이만 살다 죽으면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자식 있으면 가정공동생활을 안 했으면 반반 나누는 거죠. 상속인하고 이촌 이내라고 했으니까 자식은 1촌이잖아요. 예, 자식하고 반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이러면 그렇다고 노부모 안 모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채권은 양도를 받으면 돼요. 임차권이 채권이잖아요. 채권 민법에서 보면 채권은 양도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돼요. 그럼 그냥 내용증명으로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집주인한테 임차권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내 배우자 이 사람한테 사실혼 배우자 이 사람한테 명의를 넘기겠다. 다음에 보증금은 이 사람한테 내주라 이렇게 하고 내용증명 보내서 통보하면 돼요. 네. 그런 건 아예 안 돼요. 안 돼, 아예 안 돼요. 연금이나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임차권만 돼. 상가 임차권은 또 안 돼. 주택만 돼요. 민법에서도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돈 있는 사람은 재혼하기 힘들다 했잖아요. 자식들이 극구 반대해가지고. 왜냐면 상속이 호적이 올려버리면 그 순간 자녀보다 1.5자는 자녀의 1이고 더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받으면 된다고요. 내 명의로 하면 돼. 그래서 뭐든지.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배우자의 남편이 사망해가지고 계속 2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 그럼 남은 기간 1년 더 살 수 있다고 사실은 배우자가. 그런데 남편이 죽어가지고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주인한테 보증금 내주세요 하면 1개월 안에 이야기하면 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정감 청구했고요.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이 중요하고요. 이게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은 최근 16년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서식 4개 비교하는 것은 중요해요. 한 문제 잘 나와요. 서식이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